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전자계약을 함께 공부할 박영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약을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전자계약이 어떤 학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물리학은 여러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일 원리로 귀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이런 길게 이야기했지만 물리학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주자연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이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그러면 물리학의 다른 특징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thematics is the language of physics. 그러니까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학생들은 좀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을 다루는데 다 수학을 쓰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약한 학생은 이게 싫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자기학도 이제 물리학에서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설명할 때 수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그런 이제 기초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수학이 물리학의 언어이라고 하지만 이 수식만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풀어 나가는 과정에는 수식으로 풀어 나가지만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 만약에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음악을 이야기할 때 음표로 음악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처럼 음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음표가 이 악보를 만들고 있을 때 그 악보를 보고 이게 어떤 음악이다, 슬픈 음악이구나, 즐거운 음악이구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 전자기학이 물리학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역학부터 시작해서 전기와 자기 분야가 나옵니다. 대학물리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전기와 자기 분야를 좀 더 특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전자기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학이 이제 전자기학은 이거는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전기와 자기를 이제 더 체계화한 학문이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학이 전자공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이제 전자기학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학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자기학에서 이제 특정 제약을 가하면 회로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은 이제 수동 소자를 다루는데 거기 능동 소자까지 포함을 시키면 전자회로가 되죠. 근데 전자회로는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가 있는데 이제 뭐 만약에 디지털 회로를 좀 더 깊이 해서 그게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컴퓨터 공학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중에는 새로운 학문 컴퓨터 공학으로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 쪽에 보면 뒤쪽에 전송선로 뒤쪽에 이제 안테나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또 특별히 더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은 안테나 공학으로 또 새롭게 파생되는 학문이 됩니다. 그다음 물리학 쪽에서는 이제 재료공학이나 혹은 고체 물리학 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다루게 되는데 뭐 물리학 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반도체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전자기학 쪽에서도 전자공학 쪽에서도 이 전자기학의 그런 지식이 이 반도체 공학을 다루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안에 전하들이 뭉쳐 있다가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전류, 확산 전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또 전자기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벡터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공간에서 전기장, 자기장이 다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벡터들을 미분적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미분 방정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기학을 하려면은 벡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 벡터의 미분적분 그다음에
미분 방정식 이런 쪽으로 이제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전자기하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벡터 부분은 이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미분 적분 부분은 이제 수학에서 좀 갖추어 가지고 이 강좌를 들어야 잘 따라올 수 있을 건데요.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미분 적분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지식이 약한 학생을 위해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좌 방식에 관한 건데요. 이제 전자기학을 강의하는, 그러니까 전자기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납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서 법칙을 찾아내서 나중에 어떤 이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패러데이가 전자기후도 법칙을 찾아내고, 어떤 암페어가 무엇을 찾아내고, 이런 법칙들을 다 일반화하고 그것들을 다 뭉쳐가지고 마지막에 맥스웰 방정식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따라가는 게 기납적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낸 게 이런 기납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역적인 방법은 전자기학 이론이 이미 이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이론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하니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방법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처음 전자기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귀납적인 방법이 더 이해가 쉽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런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납적인 해석법을 선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시각화인데요. 전자기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우선 전화가 이렇게 차 있을 때 어느 곳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것 이제 여기에 미소 면적이나 미소 부피 같은 걸 이용해서 다 이런 것을 적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작게 그린다거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풀다가도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를 잘 이해하고 실수 없이 풀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잘 그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미소 면적이나 최적을 구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문제가 눈에 보이고 풀 때도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시각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X, Y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숫자만 보고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런데 이 X와 Y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두 개만 그려보면 시각화가 뭘 하자는 거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자기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린 게, 전자기학이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거, 시각화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 이제 강좌를 듣는 내내 이 이야기했던 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